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영, 21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대학 강의를 듣고, 밤에는 떡볶이 장사를 하던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재벌 회장의 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건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이 모든 건 제가 학교 앞 좁은 골목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그날 밤 명품 패딩을 입은 한 아이가 울면서 제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서울의 어느 대학교 앞 골목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손님은 이미 1시간째 없었어요. 떡볶이 드세요. 따끈따끈한 떡볶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피곤해서 목에 힘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때문이었어요. 150부의 신문을 2시간 동안 돌려야 했습니다. 지영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신문사 아저씨가 그러셨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새벽 7시에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학교 근처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좁고 습했지만 제겐 유일한 쉴 곳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30분만 눈을 붙였어요. 8시 50분까지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저는 전액 장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민지영 학생. 이번 학기도 성적 우수 장학금 받았네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전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저는 도서관에서 3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4시간 동안 서서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시급 9,860원. 편의점 일이 끝나면 밤 10시였어요. 하지만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해야 했거든요. 학교 앞 골목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낡은 테이블 하나에 가스레인지, 떡볶이 냄비가 전부였어요. 따뜻한 떡볶이 드세요. 목이 쉴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일기예보에서 영하 12도라고 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어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겨울에 신었던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서 눈이 스며들었거든요. 새 신발 사야 하는데.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오늘 번 돈 1만 8천 원이 전부였어요. 떡볶이 6인분을 팔았습니다. 하나에 3천 원씩. 이걸로 내일 재료비를 내면 남는 건 거의 없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좁은 골목에, 그것도 이 시간에 그런 차가 올 일이 없었거든요. 차 번호판을 보니 서울 1가 1이었습니다. 재벌 차인가? 차가 제 포장마차 바로 앞에 멈춰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내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명품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까만색 몽클레어 패딩이었어요.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 넘는 옷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큰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이가 천천히 포장마차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처럼요. 저기. 아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응, 뭐가 필요해? 저는 몸을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떡볶이. 주세요. 혼자 왔어? 부모님은?
차에 계세요. 아이가 차를 돌아봤습니다. 차 안은 검은 선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앉아 있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먹을 수 있어? 하나요? 아니, 작은 걸로요. 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너무 가늘었어요. 바람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랐는데 밥은 먹나? 저는 떡볶이를 원래보다 2배 더 담아줬습니다. 여기 많이 담아줬어. 3,000원인데. 그냥 2,000원만 줘. 정말요?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 단골 손님 되면 할인해줘. 아이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이었어요.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은 8,000원이야. 제가 돈을 건네주는데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안 돼. 돈은 정확하게 받아야 해. 저는 억지로 돈을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는 떡볶이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입 먹었어요. 뜨거운 떡이 입안 가득 들어갔을 텐데도 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게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아이는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입, 2입, 3입. 그 작은 입으로 열심히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물 필요해? 네. 저는 생수를 따라줬습니다. 아이는 물을 마시고는 다시 떡볶이를 먹었어요. 5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 누나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정말요?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아이가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아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재벌집 아이가 왜 이런 골목까지 와서 떡볶이를 먹지?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왔으면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 없어. 저는 다시 떡볶이 냄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밤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어제 그 차잖아. 차에서 그 아이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어제 떡볶이 맛있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왔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똑같은 걸로요. 어제 먹었던 거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혼자 온 거야? 어른은? 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사 아저씨? 네, 저희 집 운전기사예요. 역시 재벌집 아이였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름이 뭐야? 누나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강준호예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준호야. 누나는 민지영이야. 지영이라고 불러도 되고. 지영 누나. 준호가 신나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떡볶이 나왔어. 이번에도 저는 많이 담아줬습니다. 준호는 어제처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맹니? 아니요. 그냥.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파? 잘 모르겠어요. 먹으면 토해요. 의사 선생님이 심리적인 거래요. 심리적? 엄마가 없어서래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야.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태어나자마자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전 밥을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해요. 하지만 준호가 떡볶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떡볶이는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엄마 없이 자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준호야, 누나가 매일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준호가 밥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줄게.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밤 10시 30분에 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왔어요. 지영 누나, 또 왔구나. 우리 준호. 이제 저는 준호를 위해 특별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치즈 떡볶이야. 와, 치즈요? 응, 준호가 영양도 섭취해야 하니까. 준호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영 누나, 전 요즘 학교 급식도 조금씩 먹어요. 정말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밥 먹는 걸 보고 우셨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이 작은 떡볶이가 준호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한 노신사가 함께 내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곳이에요. 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포장마차로 다가왔습니다. 떡볶이 2개 주세요. 준호가 주문했어요. 저는 떡볶이를 담으며 슬쩍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말 뚫어지게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떡볶이를 담는데 국물이 흘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떡볶이를 건네주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학생. 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자를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마스크도. 네. 저는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정말 내가. 죄송하지만 저는 민지영이에요. 민서가 아니라. 지영이. 지영이라고. 할아버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저도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으셨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학생.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민서예요. 근데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정확히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놀라서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 민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늦었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할아버지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 아냐?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적 처음이에요. 준호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검은색 차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회장님.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비서. 할아버지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가 죽었대. 회장님, 일단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비서라는 남자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학생, 죄송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은데. 근데 무슨 일이신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번호를 알려줬어요. 할아버지는 차에 오르면서도 계속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지영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왜 할아버지는 엄마 이름을 아셨을까요? 왜 저를 보고 그렇게 울으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신문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대체 어제 그분은 누구였을까? 왜 엄마 이름을 아셨을까? 150부의 신문을 돌리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지영 학생이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태산그룹 비서실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태산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이요? 네. 어젯밤 저희 회장님께서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학생을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왜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오늘은 수업이 있어서 학생 수업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이후면 가능하시죠? 제 수업 시간까지 알고 계시다니. 약간 무서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네. 가능은 한데요. 그럼 오후 3시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정문 앞에 나갔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차였어요. 운전석에서 박 비서님이 내렸습니다. 민지영 학생이십니까? 네. 차에 타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차에 탔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였어요. 차 안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학생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다. 박 비서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빌딩 앞에 차가 멈췄어요. 태산그룹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 비서님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정말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샹들리에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박 비서님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비서님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민지영 학생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어제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지영이.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앉거라.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태호라고 한다. 태산그룹 회장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지영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 네. 내 어머니 이민서 씨는 정말 돌아가신 게 맞느냐? 네. 12년 전에. 어떻게? 암이었어요. 폐암.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치료는 받으셨느냐? 못 받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내 잘못이구나.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지영아.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 들은 적 있느냐? 아니요. 엄마가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다오. 사부 30년 전의 사랑.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 나는 내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를요? 그래. 민서는 대학로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30대 초반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던 시절이었지. 어느 날 나는 그 서점에 들어갔다. 책을 사러. 그리고 민서를 봤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 긴 머리를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다. 정말로. 나는 그날 책을 10권이나 샀다. 민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는 숨죽이며 들었어요. 매일 서점에 갔다. 책을 사지 않아도 갔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민서에게 고백했다. 민서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서가 웃으며 말했지.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회장님, 아들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나는 대답했다.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날 민서가 내 손을 잡아줬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1년을 만났다. 정말 행복한 1년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선대 회장님이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격노했다. 미쳤느냐? 서점 직원 따위를 며느리로 들릴 수 없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그 여자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겁이 났다. 할아버지가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민서를 해칠까봐. 그래서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 민서를 만나 말했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회장이 되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전 기다릴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찾으려고 했다. 미치도록 찾았지. 하지만 민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가 너를 베고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래, 지영아.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아,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엄마도 너도 지켜주지 못했다.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지영아. 70대 노인이 20대 대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다. 전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하지만 내 엄마는 나를 원망했을 거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다.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인지 확실한가요? DNA 검사를 하자.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너도 나도 확신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만약 정말로 내가 내 딸이라면 남은 인생을 걸고 너를 지킬 거다. 오부 검사 결과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태산그룹 본사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왔구나, 지영아. 네. 결과가 나왔느냐? 네. 여기.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열지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열어볼까요? 그래. 내가 열어다오. 할아버지가 봉투를 다시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검사 대상 강태호, 민지영.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친자 확률 99.99%. 종이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얼른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지영아. 할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할아버지가 울었어요. 70대 노인이 한국 10대 재벌의 회장이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30년. 30년을 찾지 못했다. 이제 찾았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로서.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육부 새로운 세계.
지영아, 이제 집에 가자. 며칠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집이요? 그래. 내가 살 곳 말이다. 아버지는 저를 차에 태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저택 앞에 차가 멈췄어요. 여기가 내 집이다, 지영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정말 넓었습니다. 집은 3층짜리 양옥이었어요. 너무 커요. 내가 살기에 딱 좋은 크기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로 보이는 분들이 줄지어 서 계셨어요. 도련님 오셨습니다. 도련님? 아, 아버지 말인가 봐요.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뛰어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였어요. 지영 누나.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누나,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응. 그런 것 같아. 와, 정말 좋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누나 방 보여줄게요. 제 방 옆이에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누나 방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책상, 소파까지. 제가 살던 반지하 원룸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아요? 그래, 지영아. 아버지가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창문을 열었어요.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응.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너는 이제 강지영이다. 강지영.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아니, 원래 제 이름이었겠죠. 엄마가 성을 바꾸셨던 거예요. 학교는 계속 다녀도 되니? 물론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떡볶이 장사는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셨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면 해라.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내가 좋아해서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 한다.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따라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차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공원묘지였습니다. 아버지, 내 어머니를 찾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사람을 동원해서 찾았다. 일주일이 걸렸지.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묘지 한쪽을 향해 걸으셨어요. 그리고 한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 이민서지묘. 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 아버지도 옆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민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다. 정말 늦었다. 30년 만에 왔다.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비석에 이마를 대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와 지영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다 내 잘못이다.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봤습니다. 아버지, 지영아.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내 엄마한테 약속하자. 네. 앞으로 너를 꼭 지키겠다고. 내 엄마가 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약속한다. 엄마 영전에. 저도 엄마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전 괜찮아요. 아빠가 날 지켜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지영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태준이구나. 그리고 미선이도 왔네.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이 아이가 태준이라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분 나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 내 딸 강지영이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지영아, 인사해라. 둘째 삼촌 강태준, 셋째 고모 강미선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형님, 고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딸로 인정하실 겁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친자다. 그래도 삼촌이 끼어들었어요. 30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이를. 태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라. 하지만 형님, 회사 일을 생각하셔야죠.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게 놔둬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숨길 이유도 없다. 형님, 됐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삼촌과 고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가면서 고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쟤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 사람들은 원래 그래. 돈과 권력밖에 모른다. 하지만 지영아,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너는 내 딸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당당하게 있으면 된다. 그날 밤 저는 새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고민에 잠겨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자요? 준호였어요. 아니, 앉아. 들어와.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고민형을 안고 있었어요. 누나, 같이 자도 돼요? 왜? 무서워? 아니, 그냥. 누나랑 같이 자고 싶어요. 준호가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누나. 응. 삼촌이랑 고모 말 신경 쓰지 마요. 들었구나. 응. 저 사람들은 맨날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요. 그래. 응.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그때만 조용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는 저랑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준호야. 누나,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거죠? 응. 그럴 것 같아. 정말 좋아요. 이제 누나랑 매일 볼 수 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준호가 있잖아.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이제 가족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제 옛날 집에 가보고 싶어요. 반지하 원룸 말이냐? 네. 엄마 물건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 가보자. 우리는 함께 제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좁고 습한 반지하. 불과 며칠 전까지 살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살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미안하다, 지영아. 괜찮아요. 이제 좋은 집에 살잖아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윗칸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엄마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이게.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몇 장의 사진과 낡은 공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일기예요. 일기. 아버지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 강태호. 서점에 왔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책을 10권이나 샀다. 분명 다 읽지도 않을 책들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2001년 4월 20일. 매일 온다. 매일. 오늘은 커피를 사왔다. 내가 좋아하는 카페라테. 어떻게 알았을까? 물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1년 5월 10일. 고백을 받았다. 민서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나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태호가 반지를 줬다. 언젠가 정식으로 프러포즈할 때까지 이걸 간직해주세요.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2002년 3월 1일. 태호의 아버지를 만났다. 무서웠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날 훑어봤다. 내가 내 아들과 사귀는 여자냐? 신분이 안 맞다. 헤어져라. 태호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02년 6월 15일. 태호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난 알고 있다. 기다림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재벌 회장의 아들과 서점 직원. 동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2002년 7월 20일. 임신했다. 어떻게 하지? 태호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다. 말하지 않을 거다. 만약 그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가 있다는 걸 몰라도 날 찾을 것이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계속 읽었어요. 2002년 9월 30일.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배가 불러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태호는 오지 않았다. 역시 나는 그에게 그저 그런 여자였나 보다. 2002년 12월 1일. 지영이를 낳았다. 작고 예쁜 딸. 태호를 닮았다. 눈이 똑같다. 울고 싶지만 참았다. 이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 2010년 10월 15일. 아프다.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지영이 학원비를 아껴야 한다. 이 아이는 똑똑하다.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 2011년 8월 30일. 폐암이라고 한다.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대. 하지만 돈이 없다. 지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두고 가서 미안하다. 2011년 11월 20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지영이에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전해다오.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 지영아. 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내가 찾았어야 했다. 널 지켜야 했는데.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영아, 앉아라. 네, 아버지.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서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다. 민서 장학재단. 그래. 내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아버지가 서류를 넘기셨어요.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다. 아버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민서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최소한 민서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영아. 네. 내가 이 재단의 이사가 되어줬으면 한다.
제가요? 그래. 내가 겪은 일을 아는 사람이 운영해야 진짜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전 아직 학생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하면 된다. 바쁘지 않을 거야.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아니, 너만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한 달 후, 민서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산그룹 강태호 회장께서 30년 전 연인이었던 고 이민서 씨를 기리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공개되는 강태호 회장의 딸 강지영 씨가 이사로 취임합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며 생활비를 벌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운명처럼 아버지를 만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민서는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항상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서 장학재단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잘했다, 지영아. 떨렸어요. 하지만 잘 해냈어. 민서도 자랑스러워할 거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부녀, 고인을 기리는 장학재단 설립. 준호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누나 TV에 나왔어요. 그러게. 부끄럽다. 멋있어요. 우리 누나 최고. 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지영아. 네, 아버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엄마가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급하게 회사로 출근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사회가 소집됐단다. 급한 일이래. 이사회요? 응. 금방 돌아올게. 아버지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 비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둘째 사장님께서 회장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네. 이사회에서 회장 퇴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지영씨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생아가 나타났다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때문에. 지금 당장 회사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사회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삼촌이 나왔어요. 오, 조카가 왔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삼촌,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당연한 걸 하는 거지.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잘못? 삼촌이 코웃음 쳤어요. 30년 동안 사생활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공개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사생아가 아니에요.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삼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 건 사실이야. 그래서 형님은 물러나셔야 해. 그리고 내가 회장이 될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누가 막을 건데?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막겠다. 아버지였습니다. 형님. 태준아.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내가 날 몰아내려고. 형님,
이건 회사를 위한.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넌 그저 회장 자리가 탐나는 거지. 하지만 안 됐구나.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던지셨어요. 이사들이 전부 내 편이야. 뭐라고요? 내 음모는 실패했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태준아. 네. 오늘부로 넌 부사장직에서 해임이다. 형님. 당장 짐 싸서 나가. 형님, 제발. 나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삼촌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는 떠났어요. 아버지. 괜찮니, 지영아? 네.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저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아버지가 웃으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민서장학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만 5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누나, 오늘 장학생 면접이죠? 준호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있어.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준호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키도 많이 컸어요. 준호야, 밥 먹어야지. 네. 오늘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와, 누나 떡볶이. 저는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줬어요. 지영아. 아버지가 거실로 오셨어요. 네, 아버지. 오늘 엄마 산소에 갈까?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비석 옆에는 꽃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매주 심어주시는 꽃들이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비석 앞에 앉으셨어요. 우리 지영이가 잘 크고 있어. 이제 곧 대학도 졸업해. 내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오늘도 데려왔어. 저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있고, 준호도 있고.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대학도 졸업해요. 엄마, 고마워요. 날 낳아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민서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둘 딸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지영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지는요? 나도 행복하다. 30년 만에 딸을 찾아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해요. 고마워, 지영아.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거리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며 내일을 걱정하며.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으로 시작된 기적. 10살 아이가 가져온 기적. 30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의 기적. 아버지. 응. 사랑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영아. 정말 많이.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누나. 왜 밖에 나와 있어? 누나 떡볶이 먹고 싶어서요. 알았어, 만들어줄게.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준호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 됐어요. 떡볶이를 담아 나갔어요. 와, 맛있겠다. 준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먹자, 지영아. 네, 아버지. 우리는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대학생 민지영이 떡볶이 한 그릇으로 재벌 회장의 딸이 된 이야기.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은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런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니까요.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